덕철 씨, 우리 이제 이혼했으면 해요. 이채원 55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손에는 미용실에서 받은 급여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는 한 달간의 고된 노동을 담고 있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파마와 염색 냄새에 젖어 살아온 하루하루의 무게였다. 남편 조덕철 58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어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젠 더는 같이 버티기 힘들어요. 서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해요. 채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당신은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30년 동안 집에만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뭘 했어요? 덕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에 머물러 있었다. 하얀 눈이 아파트 베란다에 쌓여가고 있었다. 결혼 30년 만에 꺼낸 말이었다. 나왔지만 평생 직장 한 번 없는 남편, 신문만 보며 세월을 보내던 사람. 더는 생활비 걱정도 세상의 시선도 견딜 수 없었다. 그동안 뭐라도 바뀌었나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덕철 씨는 뭐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고마웠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무 짐도 없이 맨손으로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채원은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정말로 끝난 것일까?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일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파트 1 이혼 선언 그날의 상세한 기록. 오후 7시 30분. 채원이 미용실에서 돌아온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파마약품으로 인한 붉은 발진이 있었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을 봤다. 55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오늘도 10만 원. 한 달이면 280만 원 정도.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관리비 35만 원, 전기요금 8만 원, 가스비 6만 원, 핸드폰 요금 12만 원. 남는 돈은 고작 200만 원 남짓. 그나마도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저축할 여유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덕철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조선일보 경제면을 펼쳐놓고 안경을 쓴 채 집중해서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오늘 하루 뭐 했어요? 채원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덕철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책 좀 읽고. 또 신문이에요? 그걸 읽어서 뭐해요?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채원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다. 4차 산업혁명이요? 당신이 그걸 읽어서 뭐 하려고요? 일자리라도 생길 거예요? 덕철은 신문을 접었다. 그의 표정에 잠시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저녁은 뭐 먹을까? 저녁이요? 당신이 해놨을 줄 알았는데. 아, 미안해. 깜빡했어. 채원은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반찬 몇 개, 계란 한 판이 전부였다. 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 봐요. 쌀도 떨어져 가고 반찬도 이게 전부예요.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으며 지갑을 꺼냈다.
오늘 받은 급여 봉투에서 몇 장의 10,000원짜리를 세어봤다. 10만 원.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어요? 덕철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라면을 꺼냈다. 라면 끓일게. 라면요? 또 라면이에요?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었잖아요. 그럼 뭘 먹고 싶은데? 채원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덕철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라면 봉지를 들고 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 몇 번을 들었는지 알아요? 채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TV 소리와 섞여서 그녀의 분노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오후 8시 15분. 라면을 끓이는 물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채원은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딸 은정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아빠랑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남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채원은 메시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예식장 비용, 예단 비용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은정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엌에서 덕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단 대출 받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출 이자는 누가 갚는데? 제가 갚아야죠. 누가 갚겠어요? 라면을 끓이던 덕철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볼게요. 30년 동안 그런 말만 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뭔가 해볼게. 그런 말들 지겹도록 들었어요. 채원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덕철의 등 뒤에서 말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덕철은 라면을 젓는 손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일할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돈을 벌어올 생각이 있냐고요. 있어. 언제요? 곧. 채원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곧이라는 게 언제예요? 1년 뒤? 2년 뒤? 아니면 10년 뒤? 덕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라면이 끓어넘치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다. 오후 8시 45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라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만 들렸다. 채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덕철 씨,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덕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런 말을?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뭔가 해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25살에 당신과 결혼했을 때 당신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기술자가 되겠다고 큰일을 해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그럼 지금은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덕철은 라면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요? 30년도 모자라요? 채원은 일어서서 찬장에서 공과금 고지서 뭉치를 꺼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통신비. 빨간 글씨로 나쁘게 한 경과라고 적힌 고지서들이었다. 이거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당신의 꿈이고 시간이고 그런 건 사치예요. 당장 내일 전기가 끊길 수도 있어요. 덕철은 고지서들을 보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거 이렇게 밀렸어? 밀린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이거 다 내기가 힘들어요. 채원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덕철 씨는 뭐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백수예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우스워요. 30년 동안 연구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로등 불빛에 눈송이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채원아. 네. 정말 힘들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네,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오후 9시 20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채원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덕철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신도 저를 사랑했나요?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야 할까요? 덕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무능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은 했어. 어떤 노력을 했어요? 집에서 신문 보는 게 노력이에요? 덕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일들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덕철 씨,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이젠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덕철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정말 동의하는 거예요? 응. 그동안 고마웠어. 그 한마디에 채원은 말문이 막혔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덕철은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었다.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어디 가요? 그냥 나가 있을게. 짐은 안 챙겨요? 덕철은 신발을 신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 건 없잖아.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무 짐도 들지 않은 손, 그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찰칵. 문이 닫히는 소리. 그날 이후 그의 발자국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파트 2 결별 후에 공허 마이너스 첫 번째 주. 12월 15일 그가 떠난 다음 날. 그가 떠난 다음 날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아침 7시에 덕철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소리, 세면하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채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는 그가 어제까지 읽던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조선일보 경제면이 접혀져 있었고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다. 왜 하필 이런 기사를? 그녀는 신문을 치우려다가 손이 멈췄다. 기사 옆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반도체, AI, IoT, VR.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필적이었다. 뭘 이런 걸 적어놓고. 채원은 신문을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다. 그는 단순히 신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다. 덕철이 늘 사용하던 커피 머신이 있었다.
그는 커피 내리는 것을 좋아했고 매일 아침 두 사람 몫의 커피를 내려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 혼자였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상도동의 겨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일하러 가야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허전했다. 덕철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오전 10시 미용실에 출근했다. 원장이 채원을 보고 물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남편분이랑 싸우셨어요? 채원은 잠시 망설였다. 이혼 얘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종일 파마와 염색을 했다.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면서도 계속 덕철 생각이 났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한테 30년 동안 고생만 시킨 사람인데.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에게 가 있었다. 오후 6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더욱 적막한 공기가 느껴졌다. 거실에는 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그가 늘 앉던 소파 자리, 그가 커피를 마시던 테이블, 그가 신문을 읽던 창가. 냉장고를 열고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했다. 라면을 끓이려다가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라면.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식사였다. 라면 대신 김치찌개를 끓였다. 하지만 혼자 먹는 김치찌개는 맛이 없었다. 밥도 반 공기밖에 못 먹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다. 30년 동안 함께 잔 침대에서 혼자 자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덕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독서 등을 켜고 책을 읽었다. 주로 기술 관련 서적이나 논문이었다. 채원은 그것이 시끄럽다고 불평하곤 했다. 불 좀 꺼요. 잠이 안 와요. 미안해. 조금만 더. 그런 대화가 거의 매일 반복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빛도 책장 넘기는 소리도 그리웠다. 12월 16일.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집에는 덕철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화장실에 걸린 그의 수건, 옷장에 걸린 그의 옷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안경. 채원은 그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옷 한 벌 한 벌을 만질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다. 신혼 때 함께 산 검은색 정장. 그때는 그가 정말 멋있어 보였다. 회색 스웨터는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산 것이었다. 그는 그 스웨터를 아껴 입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생활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12월 17일. 딸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는 요즘 어때요? 채원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이혼 얘기를 하기엔 이른 것 같았다. 그냥 평상시처럼. 결혼 준비 얘기 드렸잖아요. 아빠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직 얘기 안 했어.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은정은 예민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부모 사이의 분위기를 잘 눈치챘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그럼 다음 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채원은 한숨을 쉬었다. 은정의 결혼 얘기를 들으니 더욱 복잡했다. 이런 상황에서 딸의 결혼식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12월 18일.
나흘째 되는 날 채원은 덕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여러 번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휴대폰 요금을 못 냈나? 아니면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일까? 어쨌든 연락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채원은 덕철의 책상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쌓여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IoT 기술의 이해, 반도체 산업의 전망. 이런 책들을 왜 읽었을까? 채원은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반도체 설계와 응용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전문서였다. 펼쳐보니 온갖 수식과 도표들이 가득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책 여기저기에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이 부분은 실제 적용 가능할 듯, 현재 기술과 비교해서 개선점은 특허 출원 가능성 검토 필요. 채원은 놀랐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책에 형광펜과 메모가 가득했다. 어떤 책은 수십 번을 읽었는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다. 그럼 그동안 정말로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채원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을까? 12월 19일, 5일째 되는 날 채원은 덕철의 친구 박동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덕철의 소식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였다. 안녕하세요, 박 선배님. 저 채원이에요. 아, 채원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덕철 씨 연락처 혹시 알고 계세요? 덕철이요? 며칠 전에 안동으로 내려간다고 연락이 왔던데요. 안동이요? 네. 거기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채원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그럼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박동만이 알려준 주소는 안동시 버풍동 27-3이었다. 왜 하필 안동일까? 거기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걸까? 12월 20일. 일주일이 지났다. 채원은 덕철 없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집을 나서는 일상. 하지만 여전히 허전했다. 특히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의 적막함은 견디기 어려웠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채원은 덕철의 서재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책장 맨 위쪽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있었다. 호기심에 상자 하나를 내려봤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대학교 졸업증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서? 이게 뭐지? 채원은 서류를 자세히 봤다. 출원인은 조덕철, 발명의 명칭은 고효율 모터 제어 회로. 출원 날짜는 1995년이었다. 1995년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더 찾아보니 비슷한 서류들이 여러 개 있었다. 모두 덕철의 이름으로 출원된 특허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몇 개는 등록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채원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덕철은 정말로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걸까? 파트 3 생활의 여운과 새로운 발견. 1월 초, 새해가 됐다. 채원은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설날이었다. 은정은 남자친구 집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떡국을 먹으니 더욱 쓸쓸했다.
작년 이맘때는 덕철이 직접 떡국을 끓여줬었다. 그는 요리를 잘했다. 특히 국물 요리는 채원보다도 맛있게 만들었다. 그 사람 혼자서 설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문득 걱정이 됐다. 안동의 그 집에서 혼자 떡국을 끓여 먹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라면으로 때웠을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에서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이상했다. 1월 10일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 원장이 채원에게 말했다. 언니,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요? 말수도 적어지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요? 이혼한 거예요? 아직 서류는 안 냈지만 사실상 그렇죠.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럼 지금 혼자 사는 거예요? 네. 힘들겠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날 이후 미용실 사람들이 채원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이혼한 여자를 바라보는 특유의 시선이 있었다. 동정과 걱정이 섞인 시선. 하지만 채원은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다. 자신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1월 15일 은정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김민수 30나는 회사원이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은정이한테 많이 들었어. 아버님은 안 계세요? 은정이 순간 당황했다. 채원은 아직 은정에게 이혼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 아버지는 지금 출장 중이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직 딸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채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30년 동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었다. 연구하는 일을 해. 어떤 분야 연구세요? 기술 쪽이야.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정이와 민수가 돌아간 후 채원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아직도 덕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다. 그는 정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1월 20일 채원은 덕철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국민은행 통장이었는데 예금 주는 조덕철이었다. 이런 통장이 있었나? 채원은 지난 30년 동안 집안의 모든 통장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 통장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통장을 펼쳐보니 최근 거래 내역이 있었다. 그런데 금액이 이상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다. 300만 원, 500만 원, 때로는 1000만 원씩. 이게 뭐지? 어디서 이런 돈이? 입금자는 테크노밸리, 퓨처시스템, KT텍 등 생소한 회사 이름들이었다. 그리고 입금 내역에는 로열티, 기술 사용료, 특허 수익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채원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덕철이 이런 수입이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가난하게 살아야 했을까?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다. 현재 잔액이 2억 3천만 원이었다. 2억 3천만 원? 채원은 눈을 의심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똑같았다. 덕철의 통장에 2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돈 때문에 싸우고 공과금 걱정하고 딸 등록금 걱정했는데 덕철에게는 이런 돈이 있었다는 것일까? 1월 25일 채원은 통장을 들고 국민은행에 갔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 통장 내역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은행원이 통장을 확인한 후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상세 내역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인데요. 그래도 예금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원은 집으로 돌아왔다. 덕철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안동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연결됐다. 여보세요? 덕철의 목소리였다.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덕철 씨, 저예요. 채원 씨, 어떻게? 통장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덕철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거 찾았구나.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돈이? 말하기 좀 복잡해요. 그럼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안동으로 갈게요. 올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꼭 들어야겠어요. 30년 동안 속았는데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2월 1일 채원은 안동행 버스표를 끊었다. 덕철이 말리려고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30년간의 궁금증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버스에서 3시간 반을 보내면서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덕철이 정말로 돈을 벌고 있었다면 왜 숨겼을까? 가족에게 숨길 이유가 있었을까? 안동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버풍동으로 향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 남편. 이제는 남편이 아니지만 2월 1일 저녁 7시- 안동에서의 재회. 낡은 한옥 앞에 서자 마당에서 망치질 소리가 들렸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덕철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나무를 깎아서 작은 가구를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채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왔구나. 당연하죠. 들어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렸다.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있었고 꽃봉오리가 막 피려고 하고 있었다. 덕철 씨, 솔직히 말해줘요. 그 돈은 뭐예요? 덕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특허 수입이야. 특허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개발한 기술들이 여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로열티가 매월 들어오는 거예요. 채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동안 계속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왜 말하지 않았어요? 덕철은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요. 채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덕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가 가난할 때 나를 사랑해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무능해 보일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 사랑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어. 그래서 숨긴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랑이 변할까봐 무서웠어. 채원은 말문이 막혔다. 3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일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왜 힘들게 살아야 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모습의 니를 사랑해주는 당신이 좋았어.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그럼 제가 30년 동안 고생한 건 뭐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것은? 그것 때문에 더 미안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채원은 안동의 여관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덕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것 같기도 했다. 덕철은 사랑을 시험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파트 4가방의 비밀과 충격적 진실. 2월 2일 안동에서의 두 번째 날.
다음 날 아침 채원은 다시 덕철의 집을 찾았다. 어젯밤 생각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덕철은 마당에서 매화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서울에서와는 달랐다. 더 평온해 보였고 어떤 여유가 느껴졌다. 잘 잤어? 아니요. 하나도 못 잤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마루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덕철 씨, 어제 얘기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정확히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걸 보면 이해할 거예요. 가방을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왔다. 특허 증서, 계약서, 정산서, 통장 사본들. 채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게 됐다. 첫 번째 특허는 1995년에 등록된 고효율 모터 제어 회로였다. 이 기술이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연간 로열티가 3억 원이었다. 두 번째는 1998년의 스마트 센서 시스템. 이것은 현재 SK텔레콤, KT에서 사용 중이었고 연간 수입이 5억 원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나왔다. 총 15개의 특허가 있었고 모두 현재 사용되고 있었다. 이게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응. 30년 동안 하나씩 개발했어. 채원은 계산기를 꺼내서 연간 수입을 계산해 봤다. 총합이 20억 원이 넘었다. 연간 20억 원씩 벌었다고요? 응. 하지만 대부분 저축했어. 생활비로 쓴 건 거의 없어. 그럼 지금 총 자산이 얼마예요? 덕철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약 40억 원 정도. 채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럼 그동안 제가 고생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의 고생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 당신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구나. 채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30년간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채원은 하나씩 서류를 정리하며 덕철의 30년을 들여다봤다. 1995년 첫 번째 특허, 고효율 모터 제어 회로. 삼성전자, LG전자의 기술 이전. 연간 로열티 3억 원. 계약 기간 20년 2015년 만료 연장. 이 기술 개발 배경에는 절절한 사연이 있었다. 결혼 초기 덕철의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덕철은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기술 개발에 매달렸다. 서류 뭉치에서 그때의 메모가 나왔다. 채원이는 아직 모른다. 아버지 빚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나는 그저 무능한 남편일 뿐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밤새 설계도를 그렸다. 채원이는 내가 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성공하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거다. 1998년 두 번째 특허, 스마트 센서 시스템. SK텔레콤, KT의 기술 이전 연간 로열티 5억 원. 이때의 메모. 채원이가 임신했다. 은정이가 태어날 것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은정이 교육비 걱정은 없을 것이다. 채원이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친구한테 돈을 빌리겠다고 한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2001년 세 번째 특허, 무선 통신 최적화 알고리즘. 퀄컴 코리아의 기술 이전 연간 로열티 7억 원. 2005년 네 번째 특허, IoT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 네이버,
카카오의 기술 이전 연간 로열티 6억 원. 그리고 계속해서 2020년까지 총 15개의 특허가 있었다. 숨겨진 가계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노트가 나왔다. 덕철이 직접 쓴 가계부였다. 1999년 3월 채원이 허리 수술비 500만 원 필요. 로열티 정산분에서 지출. 채원이에게는 친구한테 빌렸다고 말함. 2002년 5월 은정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비용 200만 원. 채원이가 파트타임 늘리려고 한다. 미리 준비해 놓았음. 2010년 9월 은정이 고등학교 등록금 800만 원. 채원이가 대출 받으려고 한다. 계좌에 미리 입금해 놓음. 2015년 12월 보일러 고장. 수리비 300만 원. 채원이가 걱정하고 있다. 내일 수리기사 부르겠다고 말해야겠다. 모든 기록에는 채원의 이름이 있었다. 그녀가 걱정할 때마다 덕철이 미리 해결책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의 메시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채원아,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되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나는 돈이 많은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고 싶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싶었다. 30년 동안 당신의 사랑을 시험한 셈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확신한다. 당신의 사랑은 진짜다. 이 돈은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은정이 결혼 자금도 우리의 노후 자금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 사랑한다, 채원아. 채원은 그 글을 읽으며 또다시 울었다. 30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풀렸다. 파트 5 진실의 무게와 새로운 시작. 2월 3일 안동에서의 세 번째 날. 채원은 밤새 덕철의 서류들을 정리했다. 30년간의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삶을 발견했다. 아침이 되자 덕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채원은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분노해야 할까, 감동해야 할까? 30년간 속았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했다는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덕철 씨, 저는 당신이 미워요. 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고마워요. 고맙다고? 30년 동안 제가 돈 걱정할 때마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제가 모르게. 채원은 지난 30년을 되돌아봤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김없이 해결책이 나타났다.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모두 덕철이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은정이 교육비도, 제 수술비도, 보일러 수리비도 모두 당신이 낸 거였네요. 응. 왜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마워했을 텐데. 덕철은 매화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게 좋았어. 과거의 재조명. 채원은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기억해냈다. 1999년 마이너스 허리 수술 사건. 그때 채원은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는데 당시 가정 형편으로는 큰 돈이었다. 채원이 걱정하고 있을 때 덕철이 말했다. 친구한테 돈 좀 빌렸어. 친구요? 누구한테요? 대학 동기인데. 괜찮다고 해. 그때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남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야 하는 현실이.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돈은 덕철의 특허 수입이었다. 2002년 은정이 초등학교 입학. 은정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책가방, 준비물, 옷가지까지 모든 게 돈이었다. 채원이 파트타임 일을 늘리려고 할 때 덕철이 말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돈이 생겼다. 덕철은 친구가 도와줬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돈이었던 것이다. 2010년 은정이 고등학교 등록금. 은정이가 외고에 진학할 때도 그랬다. 등록금이 일반 고등학교보다 훨씬 비쌌다. 채원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덕철이 말했다. 대출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돈이 해결됐다. 2015년 보일러 교체.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겨울이라 급하게 수리해야 했는데 수리비가 300만 원이었다. 채원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덕철이 말했다. 내일 수리기사 부를게.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정말로 해결됐다. 새로운 관점에서 본 덕철. 이제 채원은 덕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 그는 무능한 남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뛰어난 기술자였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덕철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적이 있었어. 그때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친척들은 갑자기 친하게 대했고 친구들은 돈을 빌리러 왔어.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진심을 알 수 없겠구나.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채원은 점점 이해가 됐다.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30년 동안이나요? 30년 동안 확신할 수 있었어.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채원의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그 깊은 사랑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간 속았다는 배신감도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채원이 물었다. 채원이가 정하도록 해. 제가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했으니까 당신이 선택해요. 나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헤어질 것인지. 채원은 한참을 생각했다. 분명히 배신감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이었다. 30년간 변하지 않았던 사랑. 덕철 씨, 응,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돈이 있든 없든. 덕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제는 비밀 없이 살아요. 모든 걸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요. 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안동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우선 서울로 돌아가야죠. 채원이 말했다. 왜? 여기서 살면 안 돼? 은정이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미용실 일을 그만둘 수 있겠네요. 그럴 필요 없어. 일하고 싶으면 해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어요. 덕철은 웃었다. 그럼 우리 여행이나 갈까? 여행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했잖아. 채원도 웃었다. 정말로 그랬다. 30년 동안 돈이 없어서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주도는 어때요?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좋아요. 그날 저녁 채원은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였다. 은정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아빠 만났어. 아빠를 만났다고요? 어디서요? 안동에서. 아빠가 거기서 살고 있더라.
그럼 다시 같이 사는 거예요? 채원은 덕철을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시 같이 살기로 했어. 정말요? 잘 됐어요. 은정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쳤다. 그리고 은정아, 결혼 자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예, 무슨 말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일단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채원은 덕철에게 말했다. 은정이가 정말 기뻐하네요. 당연하지. 30년 만에 부모가 화해했는데. 화해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채원은 오랜만에 덕철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30년 전 신혼 때처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니 새로운 기분이었다. 맛있어? 덕철이 물었다. 네. 역시 당신이 끓인 국은 맛있어요. 30년 동안 맛없다고 했으면서 그때는 마음이 안 좋았으니까. 두 사람은 웃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다. 파트 6 서울로의 귀환과 새로운 삶. 2월 10일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일주일을 안동에서 보낸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버스에서 채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생각했다.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리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을 확인한 시간. 후회하지 않아? 덕철이 물었다. 뭐려? 다시 나와 함께 살기로 한 거. 채원은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할 리가 없죠.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같은 공간이지만 모든 게 새로워 보였다.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채원이 말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같이 해요. 이제는 모든 걸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덕철의 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30년간 쌓인 물건들을 정리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채원이 물었다. 이 책들 정말 다 읽었어요? 대부분 내 공부 자료였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거예요? 글쎄, 이제는 당신과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중요해. 채원은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채원은 미용실에 가서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님, 저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둔다고요? 왜요? 남편이랑 다시 잘 돼서요.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말요? 그럼 화해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남편이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었는데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르고 일하신 거예요? 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부러워요. 저도 그런 남편 만나고 싶어요. 채원은 웃었다. 30년 만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내가 된 기분이었다. 주말에 은정이 남자친구 민수와 함께 집에 왔다. 이번에는 덕철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 은정이 덕철을 보고 달려갔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일 때문에 잠깐 안동에 다녀왔어. 민수는 덕철을 보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와. 우리 은정이 남자친구구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은정이 물었다. 아버지, 결혼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덕철은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인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고마운 말이지만 딸 결혼은 아버지의 몫이야. 그날 밤 은정이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결혼 계획을 세웠다.
예식장, 한복, 신혼여행까지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덕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기술자라고 해. 특허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특허요? 응. 아버지가 개발한 기술들이 여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어. 은정은 처음 듣는 얘기에 놀랐다. 정말요? 어떤 기술들이요? 덕철은 간단하게 설명해 줬다. 은정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다니. 몰랐어요.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어. 그 후로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채원은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서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었다. 덕철도 더 이상 혼자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상도동 근처 보라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30년 동안 이런 걸 못 해봤네요. 채원이 말했다. 나도 그래.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점심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덕철이 요리를 잘한다는 걸 채원은 30년 만에 제대로 알게 됐다. 당신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았어요? 원래 좋아했어.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시간이 없었다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일로 바빴죠. 오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3월 초 두 사람은 제주도로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 30년 만에 첫 여행이었다. 비행기에서 채원이 말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나도 그래.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제주도에서는 렌터카를 빌려서 이곳저곳을 다녔다. 성산 일출봉, 한라산, 우도, 성읍민 속마을. 관광지마다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며 채원이 말했다. 이런 게 여행이구나.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추억이 됐다. 30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4월부터는 은정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식장을 보러 다니고 한복을 맞추고 신혼집을 구하는 일들. 모든 비용은 덕철이 부담했다. 예식장 비용 5천만 원, 한복 비용 2천만 원, 신혼집 전세 자금 5억 원. 큰 돈이었지만 덕철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도 되나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인데 뭘.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에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한테는 여유 있어. 은정은 아직도 아버지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몰랐다. 채원도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여유가 생겼다 정도로만 설명했다. 결혼식 당일 5월 15일 은정의 결혼식이 열렸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채원은 한복을 입고 신부 어머니로서 손님들을 맞았다. 30년 만에 이렇게 당당한 기분으로 사람들을 맞는 것 같았다. 덕철도 정장을 차려입고 신부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의 모습은 30년 전보다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다. 채원 씨 남편분이 이렇게 멋있으셨어요? 친구들이 물었다. 네. 원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기술자예요. 특허 개발하는 일을.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파티를 했다. 은정이 부모님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결혼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긴. 우리 딸인데 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기고 계셨어요? 덕철은 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야. 어머니가요? 응. 어머니가 아버지를 믿고 기다려줬으니까.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파트 7 안동에서의 새로운 출발. 6월 다시 안동으로. 은정의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안동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서울의 바쁜 생활보다는 조용한 안동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 정말 안동으로 갈 거예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거기가 더 좋더라. 그럼 저는 언제 뵐 수 있어요? 언제든 놀러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안동의 한옥을 다시 정리했다. 이번에는 채원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꾸미고 부엌도 새로 만들었다. 마당에는 채원이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다. 장미, 백일홍, 코스모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도록 계획했다. 여기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채원이 말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안동에서의 생활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고 함께 아침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덕철은 작은 공방을 만들어서 나무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의외로 솜씨가 좋았다. 이거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채원이 말했다. 팔려고 만드는 건 아니야. 그냥 만드는 게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아까워요. 마을 사람들도 덕철의 가구를 보고 감탄했다.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저씨, 우리 집 식탁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재료비만 주세요. 덕철은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가구를 만들어줬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즐거워서 하는 일이었다. 채원은 마을 아줌마들과 친해져서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미용실에서만 일했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상추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중에는 신기함도 사라져요. 아니에요. 매일 달라지는 게 신기해요. 저녁에는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다. 클래식 음악이나 옛날 가요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좋았다. 이런 삶도 괜찮네요. 채원이 말했다. 30년 전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이라서 좋은 거죠. 덕철과 채원은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다. 덕철은 기계 고장 난 걸 고쳐주고 채원은 아픈 사람들을 돌봐줬다. 덕철 씨,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가보죠. 덕철은 전자제품 수리도 잘했다. 30년간 기술을 연구한 경험이 도움이 됐다. 채원 씨, 우리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는데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가 아는 운동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채원은 자신의 허리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들을 도왔다. 두 사람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가을에 은정이가 남편과 함께 안동을 찾았다. 그리고 깜짝 소식을 가져왔다. 아버지, 어머니, 임신했어요. 정말이야? 채원이 기뻐하며 물었다. 네. 이제 막 확인. 덕철도 기뻐했다.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구나.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돌봐주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정성껏 돌봐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자 얘기로 밤을 새웠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은정이가 알아서 지을 거야. 손자 방도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네.
방 하나 더 만들까? 이미 늦은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연말이 되자 두 사람은 한 해를 돌아봤다. 1년 전만 해도 이혼을 얘기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채원이 말했다. 그러게. 만약 채원이가 안동을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아마 정말로 헤어졌을지도 모르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크리스마스에는 은정이 부부가 다시 안동을 찾았다. 이번에는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함께 왔다. 사돈어른,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민수의 아버지가 말했다. 네. 여기가 참 좋아요. 사돈어른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술자였어요. 특허 개발하는 일을. 대단하시네요. 어떤 특허들이요? 덕철은 간단하게 설명해 줬다. 민수의 부모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몰랐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3대가 함께하는 식사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내년에 손자 태어나면 자주 놀러 올게요. 은정이 말했다.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아버지는 예쁜 장난감 만들어주세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줄게.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다. 사랑, 가족, 건강, 여유.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다. 파트 8 마지막 봄날과 완전한 행복. 이듬해 4월, 은정이가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이름은 준호로 지었다. 채원과 덕철은 서울로 올라가서 한 달간 산후조리를 도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를 보는 기분이었다. 할아버지, 닮았죠? 은정이 물었다. 어디가요? 눈이 할아버지 닮았어요. 덕철은 손자를 안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준호, 안녕? 아기는 덕철을 보고 웃는 것 같았다. 벌써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채원이 말했다. 한 달 후 다시 안동으로 내려왔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은 한층 더 따뜻해져 있었다. 손자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 기분이었다. 여름부터 은정이가 준호를 데리고 안동을 자주 찾았다. 시원한 시골 공기가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해서였다. 채원은 30년 만에 다시 육아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로서의 육아였다. 책임감보다는 즐거움이 더 컸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네요. 은정이 말했다. 당연하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덕철은 준호를 위해 작은 목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기용 의자, 아기용 침대까지 직접 만들었다. 할아버지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취미로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인데요. 그래도 손자를 위한 거니까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지. 준호는 할아버지가 만든 장난감들을 정말 좋아했다. 목마를 타고 노는 모습을 보면 덕철의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나왔다. 가을에는 덕철의 어머니도 안동을 찾으셨다. 83세의 고령이었지만 건강하셨다. 어머니, 이제 증손자까지 보시네요. 채원이 말했다. 그러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 줄 몰랐어. 덕철의 어머니는 준호를 보며 흐뭇해하셨다. 덕철이가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정말요? 응. 눈이 특히 그래. 사대가 함께 사는 일주일이었다. 준호, 은정이와 민수, 채원과 덕철, 그리고 덕철의 어머니까지 매일 저녁 마루에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아직 아기였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있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덕철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 건강하셔서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서 마음이 편해. 그 주가 끝나고 덕철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모든 가족이 아쉬워했다. 할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야지. 준호 크는 모습도 봐야지. 겨울이 오자 안동은 조용해졌다. 눈이 내린 한옥은 정말 아름다웠다. 마당에 쌓인 눈, 처마에 걸린 고드름, 모든 게 그림 같았다. 채원과 덕철은 화목 난로 앞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30년 전에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채원이 물었다.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매일 살기에 급급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있었으니까. 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했지만 사랑은 있었으니까. 이제는 사랑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졌네요. 눈 내리는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새해가 되자 온 가족이 안동에 모였다. 은정이 가족, 덕철의 어머니, 그리고 채원과 덕철까지. 준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마루에서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할아버지. 준호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뭐라고 했지? 할아버지. 덕철은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준호가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정말요? 첫말이 할아버지네요.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다. 준호의 첫말이 할아버지라니 덕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떡국을 먹으면서 덕철이 말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자. 네, 할아버지. 준호도 건강하게 자라고. 할아버지. 준호가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더 정확한 발음이었다. 2년째 안동에서 보내는 봄이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다. 작년보다 더 많은 꽃이 피었다. 채원이 심은 꽃들도 모두 자리를 잡았다. 장미, 백일홍, 코스모스가 계절마다 피어서 마당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채원이 말했다. 은정이도 자주 놀러 오고 준호도 여기를 좋아하고. 그러게. 모든 게 완벽해.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마을을 산책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덕철 씨, 채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자 잘 크죠? 네, 건강하게 잘 자라요. 다음에 한번 보러 갈게요. 언제든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채원이 말했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니까요. 서울에서는 이런 관계를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게. 여기가 진짜 내 고향 같아. 그날 밤 마루에 앉아서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덕철 씨,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후회요? 30년 동안 숨기고 산 거. 덕철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요? 응. 덕분에 당신의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당연해요. 나도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믿어. 고마워. 채원은 덕철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응. 뭐요? 3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그건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랑해요, 덕철 씨. 나도 사랑해요, 채원 씨.
30년 만에 진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제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나누며 살 수 있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다. 안동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다. 두 사람은 늦은 인생의 봄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5년이 흘렀다. 채원은 이제 60세, 덕철은 63세가 됐다. 준호는 벌써 6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안동의 한옥은 이제 완전히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됐다. 마당에는 더 많은 꽃들이 피었고 덕철의 공방에는 그가 만든 가구들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호가 새로운 작품을 보며 물었다. 이건 할머니를 위한 화장대야. 예뻐요. 할머니가 좋아할까? 네. 할머니 완전 좋아할 거예요. 채원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5년간 키운 텃밭은 이제 제법 그럴듯했다.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랐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만큼 풍성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준호가 달려와서 말했다. 우리 준호가 도와주면 금방 끝나겠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채소를 따는 모습을 보며 덕철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안동으로 내려왔다. 은정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에는 손녀예요. 정말이야? 네. 준호가 누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누나가 생긴다는 소식에 신이 났다. 할아버지, 누나한테도 장난감 만들어주세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예쁜 것들 많이 만들어줄게.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왜?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기계들이 온 세상에서 쓰이고 있다고. 덕철은 웃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 할아버지는 그냥 나무 깎는 할아버지야. 그래도 멋있어요. 채원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덕철의 모습. 할머니도 대단해요. 준호가 이번에는 채원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뭘? 할머니가 키운 야채들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우리 준호.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행복해요? 채원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다. 저기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영원히. 안동의 밤은 고요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다. 30년간의 오해와 갈등을 모두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함께하는 두 사람. 그들의 늦은 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입니다.